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폐는 몸속에 있는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큰 데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 두 개의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폐암의 진단과 치료 방법, 그리고 이 검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모셨습니다. 호흡기내과의 최선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을 심장에 비유한다면 네. 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숲을 폐, 허파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네. 자, 오늘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몸의 이 호흡기관인 이 폐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폐는 우리 몸의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야지만 거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로 우리 몸의 장기들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폐는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 질환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에 몫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폐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폐암 사망률은 아직도 국내 1위 자리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흡연과 관련된 연관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금연과 관련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폐암만이 아닙니다. 여러 네. 가지로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폐는 우리 몸의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무는 나무 가지와 나무 잎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나무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병 중에, 기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병 중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그다음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폐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질성 폐질환, 사람들이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섬유화라고 알고 있는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관지와 폐 실질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폐렴, 폐결핵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병들은 모두 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폐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 다양한 질환들을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폐암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참 이름만으로도 무서운 병입니다. 맞아요. 네.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폐암은 기관지와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모두 총칭하는 질환입니다. 즉 기관지의 병이 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가 호흡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폐 실질에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표적으로 흡연이 있겠죠. 전체 폐암의 4분의 3 정도 환자가 흡연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흡연 이외에도 라돈이나 여러 가지 직업적 물질의 노출 또는 성면의 노출 아니면 미세먼지의 노출 등이 또 다른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 또한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급식실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네. 일반 여성에 비해서 폐암 위험률이 한 30배 가까이 높다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급식실이라는 환경 자체는 예. 폐쇄된 공간이고 환기가 어렵고 찌고 묻히고 튀기는 이런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급식실 환경은 폐암 발생에 몹시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교수님이 폐암이 악성 종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왜 종괴 내지는 덩어리 등의 표현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종괴, 덩어리, 결절 이런 것들은 예. 사이즈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3cm 이하인 것을 결절이라고 하고요. 3cm보다 큰 것을 종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절이나 종괴가 모두 폐암인 것은 아닙니다. 폐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 역시 결절이나 종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호흡기내과를 방문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절이나 종괴가 발생을 했는지 평가를 받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흡연 환자가 한 4분의 3 정도 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남성 환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또 비흡연 여성에서도 폐암이 증가한다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성별로 이 발생률 또 언제쯤 진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5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암 환자를 모두 모아서 어떤 환자들에게서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가 전국적인 레지스트리가 모아졌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에 70% 정도의 환자가 남자 환자였고요. 여자 환자들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2,600명 정도의 환자들 중 1,900명이 남자 환자였고 여자 환자들은 740명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서 이제 폐암을 주로 언제 진단을 받는가? 중위값이라는 것은 폐암 발생하는 환자들을 쭉 세웠을 때 중간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보통은 70세 전후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 보시면 이른 나이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폐암을 진단받는 환자들도 있고요. 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더 고령 사회가 진입되고 있음으로써 환자들이 100세 가까운 나이에 폐암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폐암과 고령에 진단받은 폐암은 치료 전략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필요하게 되겠지요. 네. 폐암은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진단이 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폐암에 걸리게 되면요. 경과는 더 좋지 않다라는 어떤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암이란 거 발생하기까지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가 되기까지 아주 많은 다양한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암이라는 발생 과정 속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와 종양 유발 유전자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겨야 투 히트라고 해서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겨야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좀 더 빠릅니다.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도 더 거칠게 변화되어 있고요. 종양 형성 유전자도 좀 더 거친 형태로 돌연 변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 환자들의 경우는 암의 진행이 좀 더 빠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네. 앞서 이 폐 기관지에 생기는 악성 종양 이거를 폐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암이라고도 다 같은 폐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은 달라진다고요. 폐암은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고요. 소세포 폐암은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흡연이 아주 많던 시절에는 대부분이 소세포 폐암 또는 중심기관지에 위치한 편평상피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흡연의 비율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초기 폐암 또는 선암 이런 것들의 발생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에 발생한 폐암 환자들 중에 약 50% 정도의 환자들은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 선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암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되기 때문에 폐암의 치료 성적 또한 몹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비소세포성 폐암은 세포의 표면, 기관지의 표면 상피세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그중에서 편평상피암은 흡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흡연이 연관이 있으니까 중심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을 것이고 생기는 부분이 센트럴 에어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기관지 중심에 종괴가 유치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케라틴 펄이라고 해서 아주 예쁜 분홍색의 어떤 이제 세포가 뭉쳐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이 편평상피암의 특징입니다. 선암은 편평상피 세포암보다는 주로 폐 외부에 생기는 것을 특징적으로 하고요. 분비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글랜드를 만들고 분비를 하고 세포 생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내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세포암은 세포 핵이 크고 비자한, 몹시 못되게 생긴 형태를 가진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비소세포암은 편편상피암, 선암, 대세포암을 모두 합쳐서 얘기를 하고 전체 폐암 중에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흡연과 몹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위치 보시면 정말 흡연과 딱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 빨간색으로 네. 표시가 되어 있죠. 얘네들은 항암 화학요법에 몹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병기의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적 절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발생하는 부위가 상피세포가 아니라 신경계와 연관된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처음 생긴 순간부터 여러 가지 전신 순환을 통해서 암 전이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순간 예후가 몹시 좋지 않은 폐암으로 알려진 것이 이 소세포 폐암입니다. 네. 폐암의 종류별 그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류의 폐암이건 가장 큰 위험인자는 역시나 흡연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 폐암의 75%, 약 4분의 3 정도가 네. 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흡연 이외에도 자연에서 분출되는 라돈, 방사선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니켈, 성면, 비소크롬과 같은 직업성 물질의 노출,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기 오염의 노출 같은 것들도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우리나라에서 폐암 발생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전 또는 현재 흡연자는 약 67%였고 비흡연자는 33%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좀 재밌는 게 성별 흡연율을 구분하면 여자 환자들은 흡연하지 않는 경우가 70%가 넘었고요. 남자 환자들의 경우 약 93%, 폐암 환자들 중에 약 93%가 흡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수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자 환자들에게서는 흡연과 연관되지 않는 아니면 대기 오염이라든지 인도어 에어 폴루션,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진 물질 노출 같은 것이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한다거나 이런 주방 환경의 노출이 많을 것,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금연 사업을 통해서 흡연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1997년에는 전체 폐암 환자들 중에 76% 정도가 흡연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에는 그 비율이 몹시 떨어져서 비흡연자의 폐암이 좀 더 증가하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데이터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 또 다른 10년 정도 추적한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제 실제 임상 경험에서는 비흡연자의 폐암이 지금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네, 비흡연 그리고 금연이 요즘에 유행인 것 같은데 언제 금연을 하더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폐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금연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폐 건강에 대한 의학 궁금증, 특히 폐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쪽집게로요, 코털을 뽑는다든가 혹은 그 다양한 기구가 많더라고요. 코털 네. 제거기가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던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털을 잘못 뽑으면 폐 건강에 안 좋다. 이거 사실인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코 안쪽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털을 잘못 뽑게 되면 출혈이 동반되게 되고 주위에 살고 있던 세균이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 안쪽에만 감염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감염이 온몸을 타고 돌아가는 폐혈증 쇼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코털을 함부로 뽑는 것은 좋지는 않은 행동이고요. 하지만 코털을 깨끗하게 가위나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정리하시는 것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네, 폐 건강이랑은 연관은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요, 급식실 노동자분들이 폐암 발생률이 아주 높다. 특히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도 폐암 발생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폐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폐의 크기, 용적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폐의 용적은 키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키를 가진 사람은 꽤 비슷한 폐의 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어떤가요? 체가 좀 작죠? 네, 평균 신장이 작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용적의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실 노동 환경을 생각해 보면 굽거나 찌고 튀기는 행위가 하루에 굉장히 대용량으로 반복이 되고 환기 시설이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작은 여성의 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여성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폐가 약하다 이거는 맞지는 않지만 용적이 더 작은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럼 폐암 발생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기간에 흡연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남자보다 여성 환자들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더 높다는 보고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대개나 뭐 이렇게 영화 배우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배우 고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생전에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 영정 앞에 둔 향 때문에 네. 자신이 폐암에 걸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요 실제로 우리가 향초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향을 또 피워두기도 하고요. 이게 폐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향이나 향초를 태우는 행위는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와 여러 가지 발암 물질 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향이나 향초를 피우는 환경은 항상 환기가 잘 되는 창문을 잘 열고 향이나 향초를 다 연소시킨 후에도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신성일 씨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폐암이 발생을 해서 본인도 몹시 속상해 하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향의 노출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잘 환기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 양초나 향의 사용은 폐암 발생의 위험뿐만 아니라 폐암 이외의 다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사회질성 폐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폐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사용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폐암과 폐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기가 네. 쉽지 않다 보니 결국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 내지는 또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환자분들 가운데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일반 담배에 비해서는 덜 유해할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일반 담배랑 똑같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든 예. 역시 흡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흡연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타르와 니코틴이 줄었다고 해서 네. 폐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해 인자가 다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 역시 담배 회사에서 저렇게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금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담배보다도 그 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박하향도 네. 있고. 맞아요. 뭐 예. 초콜릿 향,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가향 담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박하향 같은 이제 그런 담배의 경우는 기침 반사나 기관지 선막 전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의 분비를 좀 억제시킨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할 때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안 나오니까 조금 더 깊은 담배, 깊은 흡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연관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 특유의 그 박하향의 화한 냄새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하향의 담배는 폐암 발생률을 떨어뜨리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비흡연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겁니다.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실제 수치로서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고 또 어떤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최근 폐암 환자들 중에서 비흡연자의 비율은 약 3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연관을 주는 것은 간접 흡연이 있겠고요. 음식을 조리할 때 튀기거나 찌거나 아니면 볶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연기들, 인도어 에어 폴루션이라고 저희가 정의하는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하는 연기, 그리고 연료 연소물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 같은 것들, 실내에서 난로를 태운다거나 요즘 캠핑 같은 거 가시죠. 이제 안쪽에서 잘 환기되지 않는 환경에서 뭔가 뭘 피운다는 것들. 예전에는 아궁이 불 때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주거 환경에서 라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이제 오래된 집일수록 라돈의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라돈의 노출, 그리고 기존에 가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사회질성 폐질환과 같은 기존에 뭔가 문제가 되는 폐질환이 있을 경우에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간접 흡연도 정말 흡연만큼이나 안 좋다라는 인식이 요즘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고들 계셔가지고 뭐 아이가 있거나 한 데에서는 절대 이제 피우지는 네. 않으시지만 네. 이게 꼭 그 연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흡연자의 뭐 피부라든가 옷에 묻어 있는 그 맞아요. 연기만으로도 또 이 간접 흡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뭐 있더라고요. 2차, 3차 간접 흡연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흡연을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몸에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15분에서 30분 정도 남아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나 이런 부분에는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문 손잡이를 잡는다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타월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피부 접촉을 통해서 그런 인자들이 또 옮겨갈 수 있으니까 특히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필히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폐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인들 중에 과거에는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그 화학적 첨가물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유해 물질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더더욱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미세먼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래 입자가 예. 이제 9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것의 9분의 1 정도, 머리카락이 80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요. 머리카락의 8분의 1 정도 되는 입자부터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네. 그보다 더 작은 것, 이제 2.5 정도 되는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하고요. 0.1 정도 되는 건 극초미세먼지라고 해서 PM 0.1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산화황과 같은 여러 가지 폐암의 발생에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또 같이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섬모, 이제 코 안쪽 점막과 기관지 안쪽 점막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잡아내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미세먼지들은 코 안쪽 점막, 기관지 안쪽 점막에서 잡히기 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갈까요? 폐 실질 안쪽 끝까지 더 가겠죠. 거기는 중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섬모가 발달이 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미세먼지가 그쪽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폐에 만성적 염증을 일으키고 누적된 염증 반응은 결국 폐암의 유병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봄철 날씨가 좋아져서 참 나들이 나가고 싶은데 이번 봄 특히나 그러게 미세먼지가 말입니다.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깥 출입은커녕 이 집에 환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은데 이런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각 지자체마다 각 동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곳에 먼지 농도를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요즘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환기를 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을 선택을 해서 짧게 10분 정도 환기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은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 또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환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꼭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하셔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은 시점을 선택을 하셔서 10분 정도 짧은 기간에 환기를 자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집안에서 뭔가 요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진공청소기를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럴 경우에도 짧은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기를 하신 다음에는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를 하는 것이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몹시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질환이든 이 교수님께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물려받고 싶지도 않은 게 바로 이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폐암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전력 내지는 뭐 가족력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폐암의 유전자 돌연 변이가 여러 가지 이제 치료의 표적이 되면서 유전자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폐암 과연 유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폐암은 유전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취약성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를 똑같이 피워도 어떤 분들은 80이 되었는데도 전혀 흡연과 연관이 없는 짱짱한 폐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네. 하지만 담배에 짧은 기간 노출되더라도 그 흡연 때문에 폐 실질이 많이 파괴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 대한 반응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취약성, 이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흡연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은 유전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폐암 자체는 유전되진 않지만 폐암의 위험도는 유전될 수 있으니 그런 경향성이 있다면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엑스레이에서 난 문제가 없었는데 왜 폐암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폐가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다양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심장 근 뒤에 이렇게 종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어떤가요? 엑스레이는 심장 때문에 뒤쪽에 보이는 종괴가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라도 정상으로 판독이 나오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늑막과 뒤쪽에 늑막과 종괴가 붙어있는 케이스였고 이럴 경우에 늑막통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늑막은 굉장히 예민한 통증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종괴가 커져서 늑막을 침범한 순간 환자는 통증을 느끼게 되고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고 폐암을 진단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CT를 찍었는데 폐 결절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오른쪽 아래쪽에 생긴 1cm짜리의 폐 결절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폐 실질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벌집 모양의 폐 실질의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밖에서 찔러서 하는 경피적 폐 생검으로 진단이 어려운 케이스였고 차이지성 폐 질환 때문에 기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흉수가 찰 때까지 환자는 통증이나 어떤 증상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폐가 가지는 통증에 무감각하다는 그런 취약점이 폐암 조기 진단을 조금 어렵게 하는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남의 얘긴 줄로만 알았던 폐암의 공포. 한희명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든 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에 신목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그건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사실 생각했었는데 폐암 사기라고 순간적으로 뭐 하늘이 무너지죠. 또 오해에서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치료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뭐 폐가 안 좋다든지 그런 걸 전혀 느끼질 못했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어디 운동도 나가고 라운딩도 나가도 뭐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었어요. 단지 뭐 가끔 하면 기침 나는 정도가 그건 일상적으로 나온 거니까 뭐 폐암 뭐 이런 쪽으로는 전혀 의심을 안 했죠.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들. 40년 동안 끊어내지 못한 담배와의 질긴 악연은 결국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폐 손상을 가져왔다. 왼쪽 폐 위쪽에 큰 덩어리가 있었고 그 덩어리 때문에 목소리의 변화도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처음 내원했을 때 폐암 사기로 진단이 된 거죠. 수술적 절제나 아니면 국소적인 항암 방사선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고 전신적인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딘 한희명 씨. 암세포가 척추까지 전이될 뻔했지만 그 고비를 넘기게 해준 치료가 따로 있었다. 특히 사기, 편편상 폐암의 치료는 항암화학 치료라서 2사이클 정도는 이 약제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나 4사이클 넘어가는 순간부터 약제 내성이 발생을 하고 조금 좋아지던 왼쪽 위쪽의 큰 덩어리와 흉수가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서 2차 면역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환자는 2차 면역 항암 치료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현재까지 2년 모두 치료를 종료를 하였고요. 최근 4월에 마지막 추적한 검사에서 질병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는 질병의 프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치 판정을 내릴 때까지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이전에 항암하실 때 비하면 어떠세요? 지금은 뭐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암이 싫어하는 몸을 만들어 보자. 야채 위주 운동도 하고.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면역 항암 치료제가 만들어낸 결과 이제 한희명 씨는 5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아도 될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물론 이 일을 계기로 느낀 점도 많다. 담배를 제일 먼저 끊었죠 아마. 담배가 그중 안 좋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산보도 좋고 걷기 운동도 좋고 운동 좀 하고 마인드 자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만이
이걸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 분의 폐암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폐암 역시나 언제 발견하나에 따라서 그 예후가 또 달리 네. 진행되기 때문에 그 병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이 병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네, 폐암은 종괴의 크기,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의 정도, 그다음에 폐 이외 장기가 어느 정도 침범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병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가장 예후가 좋은 건 아무래도 일기 폐암 환자이겠죠. 종괴의 크기가 3cm 미만이고 임파선 전이가 없고 다른 장기 전이가 없는 일기 환자들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수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사기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의 전이로 인해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항암 화학 치료를 포함한 전신 치료 요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환자들은 3기 폐암 환자입니다. 과거에는 3기 폐암 환자들의 성적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폐암 치료 약제의 발전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3기 폐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좀 더 나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들도 여러 가지 치료 약제들을 통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임파선 전이를 해결하고 그다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3기 폐암 환자입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흡연에 따른 차이가 있고 그 폐암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소세포성 폐암, 이제 특히 서남의 경우에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초기에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1기 또는 2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절반 정도의 환자가 그런 반면에 흡연과 연관이 더 많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3기 이상의 폐암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 환자들의 경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라 연관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환자들은 안타깝게도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성별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1기 폐암은 좀 수술을 하면 완치를 경험을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1기 폐암 환자들도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약 15% 정도의 환자들은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만 하고 거기서 치료가 끝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약제들의 도입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이제 표적 치료제를 복용을 한다거나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다거나 수술 전에 선행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적 치료제 또는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치료 전략의 다양성이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폐암 환자들은 진단받은과 동시에 1년 생존율이 30%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예후가 좋지가 않고 이제 폐암 여러 가지 다양한 암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암종이 있지만 그중에서 폐암이 사망률 1인 경우는 이 사기 폐암이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이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발생하는 순간부터 전신 전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포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생존율이 이제 1기 폐암 환자, 1기 소세포 폐암이더라도 3기 비소세포 암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워낙 이 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발견을 하려면은 검진밖에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검진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차근차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폐암 국가 검진이 도입된 지가 3년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폐암 검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암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흡연력이 있는 흡연과 연관 관계가 있거나 이제 흡연에 오래 노출된 사람 55세 이상의 또는 75세 미만의 남자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2년 주기로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것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적 전략을 세우는데 좀 더 유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흡연에 노출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보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엑스레이나 CT 말고 혈액 검사로 폐암을 진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 건강검진에서 해당 CEA나 아니면 사이프라, NS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CEA나 NSA 같은 수치들은 다른 장기암에서도 상승이 가능하고 흡연과 같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면
암이 없더라도 CA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폐암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생긴 병변들 때문에 이제 폐암이 아닌가라고 놀라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병변들 때문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엑스레이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과거 엑스레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게 된다면 엑스레이가 그 병원에 보관이 되어 있고 의료법상 10년 정도는 그 병원에 엑스레이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엑스레이 가져오셔서 이전에도 있었던 병변이고 3, 4년 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최근에 발생한 병변에 대해서는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T를 찍었는데 이제 병변이 생겼고 그럼 이건 나는 무조건 암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T에서 생긴 폐 결절을 모두가 암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폐에 생긴 염증, 폐는 외부랑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간이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울음을 딱 튀는 그 순간부터 폐는 외부랑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완전히 세균이 없는 그런 무균적인 공간도 아니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에 뾰루지가 나듯이 폐에도 뾰루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결절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추적 관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호흡기내과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호흡기내과를 꼭 방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단 한 번의 검사만으로도 확실히 판별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더 정확한 검사법은 없을까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예. 네. 그래서 이런 결절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과거 영상과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암과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추론을 하게 되고 염증성 병변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환자에게 위해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와 아니면 밖에서 경피적 폐생검이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케이스들을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호흡기내과 의사가 폐암 다학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진단적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이 기관지에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또 판별해 내는가요? 네, 기관지는 이제 기관지는 24번 가지를 칩니다. 예. 큰 나무 가지가 있고 이제 마지막 폐포 조직까지 갈 때까지 24번 이렇게 분지를 하게 됩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4차 기관지 레벨까지는 기관지 안쪽에 있는 점막세포의 이상 소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흡연이 많은 시절에는 이 기관지 내시경이 진단적 유용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보면은 점막세포의 이상 소견이 많이 보이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비흡연가의 폐암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폐암이 자꾸 구석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관지 내시경으로 그 결절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최근에는 레이디알 입스라고 하는 미세 초음파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브론코스코피,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폐 병변이 기관지 근처에 있지 않고 너무 말초에 있다면 저희가 밖에서 바늘을 찔러서 경피적 바늘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늘을 이렇게 찌르게 되면 폐의 실질 조직을 찢고 들어가게 되겠죠. 본인이 만약에 흡연을 많이 해서 폐가 성그러져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질성 폐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되게 참지 못하거나 숨을 참으세요 했을 때 잘 참지 못하고 해당 병변이 많이 움직이는 협조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피적 바늘 조직 검사는 기용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환자들에게서 필요한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로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 뭐 암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또 퍼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늘 조직 검사를 한다고 암이 더 커지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물론 입원이 좀 밀리고 이제 나는 빨리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불안감이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직 검사가 병을 더 키우진 않습니다. 조직 검사의 가장 큰 부작용은 말씀드린 기흉이고요. 일부 환자들에게서 조직 검사와 연관된 출혈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선택된 환자에게서 안전한 세팅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폐암 검사 관련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MRI하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PET-CT라고요. 네. 이건 어떤 도움이 될까요?
폐는 공기가 가득 찬 장기입니다. 정말 예. 공기가 꽉 찬 풍선 같은 장기입니다. MRI는 물이 가득한 장기에 조금 더 간별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한 장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 비장, 뇌 이런 장기들은 MRI가 몹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기가 가득 찬 폐는 MRI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폐 이외에 가슴 안쪽에는 심장과 흉선이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장기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MRI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폐는 MRI가 극히 도움이 되는 병변은 아닙니다. 네. PET-CT는 이제 포도당의 대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의 대사가 많이 활발하게 올라간 것은 암뿐만 아니라 결핵, 폐렴, 그리고 사회질성 폐질환, 염증성 병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환자들에게서 모두 이제 업테이크, 비슷하게 나타날 수 네, 있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PET-CT가 완전히 폐암을 확정할 수 있는 진단은 아닙니다. 폐암을 확정할 수 있는 진단은 필요한 조직 검사가 유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폐암이 발생을 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폐암은 이제 처음에 암세포가 다 발생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1cm 정도로 보이려면 약 10억 개의 세포가 보여야 이제 1cm 정도의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폐암의 여러 가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여기서 굴러떨어져 내려가서 진흙탕으로 내려가는데 그 기울기가 암세포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조직학적 환경마다 차이가 있어서 내 암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을까를 뒤늦게 추적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계획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고요. 앞으로 더 전이나 아니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재 폐암이 가진 여러 가지 조직학적 특성들을 빨리 확인을 해서 치료적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환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폐암의 검진 방법 등등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네. 이 폐암의 진단 방법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또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폐암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이 되는 것은 흉부 영상 촬영입니다. 기침, 가래 또는 호흡 곤란, 쉰 목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시고요. 과거에 엑스레이가 있다면 같이 함께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엑스레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흉부 CT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선량 흉부 CT가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흉부 CT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긴 병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로 의뢰가 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관지 내시경 또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또는 경피적 바늘 생검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취하게 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폐암이 진단이 되게 된다면 수술적 절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신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표적 치료제를 복용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PET-CT라는 전신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 것 가지고 세포에 따른 여러 가지 배경을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전신 영상 촬영을 통해서 병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모두 모아서 저희가 폐암 다학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비디오 흉곽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은 많이 익숙하시지요. 배에 이렇게 네. 절개를 넣지 않고 3군데 정도 이제 포트를 집어넣어서 배에 가스를 집어넣고 수술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폐는 가스를 넣어서 팽창이 되지 않는 장기죠. 갈비뼈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한쪽 폐만 일을 하도록 만들고 수술을 하는 폐는 공기를 풍선의 바람을 뺀 전략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흡연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폐에 염증을 심하게 앓으신 분들은 이 폐에 바람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개흉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입원과 그다음 회복 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이외의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치료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항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폐암의 발생과 연관된 표적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든지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피부암의 뇌전이에 사용되어서 많이 유명하게 된 키트루다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역 관문 억제제가 폐암 치료에 최근엔 중심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금연이죠. 금연. 이제 금연이고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네. 몹시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 폐에는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이거든요. 이제 폐에 여러 가지 진동을 줄 수가 있고 이게 짜부라진 폐를 펴질 수 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은 폐에 몹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질 좋은 수면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의 노출의 회피, 그다음에 가정 내 환경에서에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폐 건강에 몹시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코로나 앓으셨나요? 저는 코로나 환자를 꽤 많이 봤는데 네. 다행히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가셨군요. 네. 제 주변은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이 한 번씩 다 앓고 지나간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좀 폐암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습니다. 어떨까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 2월 17일에 대구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번의 웨이브를 거쳤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워서 감염되는 순간 폐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되게 빨리 일으키고 많이 일으키고 환자를 손 쓸 수도 없이 빠른 시간에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을쯤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폐렴을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폐에 상처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CT 사진을 찍어 보면 폐 사이사이 조직의 염증 때문에 폐 조직이 조금 파괴가 된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만성적인 호흡 곤란 이런 것들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폐암 검진 목적이 아니지만 흉부 CT를 찍는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런 케이스 덕분에 폐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조기 진단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 염증의 만성적인 고착화 이런 부정적인 영향 모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미세먼지도 있고 또 가장 큰 원인은 또 담배도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향초를 오래 피우면 몸에 안 좋다고는 들었습니다. 요리할 때 연기 많이 나기 때문에 폐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니 해도 담배 피우는 것이 제일 나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환기도 자주 시켜주고 주말 되면 등산도 자주 가고 그렇게 합니다. 5년 전에 담배를 끊고 산에 자주 갑니다. 폐활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저는 걷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폐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수님, 갑작스럽게 어깨가 아프면 폐암의 증상이라던데 그게 사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흉막, 폐를 둘러싼 막이 흉막이나 아니면은 폐가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덩어리가 처음에 작을 때는 폐 안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다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주변 구조물을 침범하게 되면 어깨 통증, 흉막통 같은 것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폐암과 폐 질환에 관한 시청자의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3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중학생 시절에 네. 폐결핵을 앓았다고요. 네. 다행히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유행 시기 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과 함께 네. 폐결핵도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분이 지금 이게 폐암으로 갈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폐결핵이 폐암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빨리 치료를 받지 않는 폐결핵은 폐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렇게 상처가 된 부분은 추후에 나쁜 세포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결핵을 진단 받으셨으니 치료를 잘하면 이것은 종료가 될 겁니다. 완치가 될 겁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흡연입니다. 네. 만약에 환자분이 흡연 때문에 지금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면 금연을 빠른 시간 하셔야 되고요. 결핵이 다시 재발을 했다는 것은 내 면역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기관지 면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흡연입니다. 그런 위험 인자가 될 만한 요소를 빨리 제거를 하시고, 아직 젊으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앞으로 또 긴 시간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사연은 50대 초반의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등록했는데요. 약한 강도에서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해도 가슴이 좀 갑갑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금연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금연을 잘하고 있고요. 병원에 가니까 특별하게 뭐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데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자꾸 난다고 합니다. 이분 증상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뛴다는 것, 이런 어떤 내 교감신경,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자극이 동반되게 되면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이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숨을 쉬는 게 환자가 힘들어지겠죠. 이제 이런 것을 운동유발성 천식이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내 기관지에서 환기 기능의 장애를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관지 확장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앞으로 폐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TV 메디컬 약수는 오늘 이 시간 폐암의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폐암 검사의 오해와 진실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실까요? 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유의해야 될 것을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금연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니 금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폐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검진입니다. 본인의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 말고 호흡기 내과를 방문해서 본인의 폐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세 번째는 평소의 면역 기능의 유지입니다. 적당한 수면, 질 좋은 수면, 그다음에 질 좋은 음식의 섭취 이런 것들, 그리고 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폐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염의 취약성에 대해서 탈피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폐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폐 건강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네. 혹시 미세먼지 신호등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뭐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네. 이 색깔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우리 지역의 뭐 신촌 둔치부터 여러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대수롭게 보지 마시고요. 폐 건강을 위해서 멈춰야 될 때와 나아가야 할 때 확실히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무조건 멈춤이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직진입니다. 네. 예, 금연하신 거는 물론이고요. 주변에 미세먼지다, 그리고 음식물 만들 때 연기 나고요. 실내 공기 오염 등등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폐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호흡기내과의 최선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흡기 내과에서는 폐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폐렴이나 폐결핵 뭐 이런 질환들은 환자가 완치를 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던 환자가 인공호흡기까지 쓰고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를 벗어나서 환자가 폐렴이 잘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인공호흡기에서 무사하게 잘 이탈을 하고 일반 병실로 가서 잘 걸어서 퇴원을 하시게 되는 그 순간이 저희는 딱 그 순간이 있으면 그걸 또 한 1년 정도는 마음이 몹시 하는 모든 수고가 괜찮다고 할까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좋아지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저에게 큰 기쁨이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저하가 동반이 되고 그런 신체 기능의 저하는 환자들에게 폐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질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하라 하시면 금연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직도 흡연과 연관된 여러 가지 폐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금연의 중요성은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모두 금연을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